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비효율성은 종종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인간의 심리적 요인들은 과도한 반응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버블이나 폭락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금융시장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AI 거품 논쟁, 실물경제 헤드라인 지표, 체감 지표와 엇박자, 고개 드는 비트코인 포모족, 과열주의보.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1월 효과, 5월에 팔고 떠나라, 썸머랠리, 산타랠리. 주식시장에는 월이나 계절과 관련된 투자 격언이 많은데요. 많은 재무학자들이 특정 계절이나 월에 따라 증시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지 검증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증시는 지난해 산타랠리에 실패했고 국내 증시는 올해 1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최근 불거진 AI 거품 논쟁, 비트코인 포모족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행동재무학은 금융시장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심리학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줍니다. 행동재무학의 기초가 된 프로스펙트 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과 또 결과를 매우 알기 쉽게 풀어주는데요. 사람들은 왜 복권을 살까요? 아주 작은 당첨 확률을 주관적으로 상당히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왜 보험을 들까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사고 발생 확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행동재무학은 프로스펙트 이론을 기초로 프레이밍 효과, 멘탈 어카운팅, 넛지 효과 등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넛지 효과는 환경보호, 건강 증진, 금융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때로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재무학. 우리는 더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금융시장에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고광수 부산대학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과열도 됐다가 폭락도 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에서 각광받고 있는 행동경제학, 행동재무학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가요? 행동재무학, 행동재무로는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인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으로부터 그것이 잘못된다는 의문점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79년에 심리학자인 칸노만과 트버스키가 이코노메트리카라는 아주 경제학의 최고의 저널 중에 하나에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보통 프로스펙트 이론이라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전망 이론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자인 칸너만 자체가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거 했을 때는 전망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위험 선택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서도 영어로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유명한 출판사가 그 커너먼 유명한 책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써놔서 그게 대중화되긴 했는데 그게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얘기인 모양이네요. 예, 다르고요. 이제 1990년대 7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말까지 20세기 동안에는 전통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행동재무론이나 행동경제학이 배척당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재무금융 및 경제학의 주류 학문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스펙트 시어리라는 거가 굉장히 그 기초적인 거, 굉장히 유명한 거가 돼서 거기서 파생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프로스펙트 시어리를 조금 그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통 경제학은 이제 규범 학문으로 규범적 경제학으로 주로 이제 인간이 행동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펑션 또는 효용 함수를 이용하여서 경제 이론을 개발하고 실제 경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이런 그 기존 유틸리티 펑션의 의문을 가지면서 프로스펙트 이론을 도입해서 그것으로 경제 활동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유틸리티 함수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위험 회피적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의 확률로 100만 원 또는 0원을 받게 되는 확률 게임하고 50만 원을 확실히 받게 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두 선택 모두 기대값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지만 0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확률적 그렇죠. 게임을 하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확실한 50만 원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프린시플 같은 겁니다. 이에 반해서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익 영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예제는 이익 영역에서인데 이익 영역에서는 리스크 어버전 경향, 위험 회피 경향을 띠고 있지만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형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성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스펙트 이론 말고 굉장히 그 행동 재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플레이밍 쪽도 굉장히 네. 중요한 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플레이밍은 뭐 사람들의 안경 색깔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거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게 행동 재무 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밍 효과는 어떤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나요? 이제 의사 결정의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칸노먼과 트버스키가 이론적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멘털 어카운팅으로 경제적으로 응용이 됐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600명이 모두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종 전염병에 걸려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죠. A와 B가 나오고 있는데 A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A는 600명이 모두 죽는 상황에서 200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생존 프레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을 위주로 얘기한 거죠. 근데 그걸 똑같이 표현하더라도 400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라 그러면 이거는 사망 프레이밍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존 프레이밍으로 얘기했을 때와 사망 프레이밍으로 얘기했을 때 신고전주의 경제학 같으면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뭐 표현의 방법은 달라졌지만 결과는 똑같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보면은 200명이 살 수 있다는 생존 프레이밍으로 프레이밍이 됐을 때는 프로그램 A를 선택하지만 400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은 프로그램 A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설문지, 서베이 설문지를 돌렸을 때도 설문의 문항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설문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아주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보통 뭐 식품업계에서는 무지방 10% 뭐 그렇죠. 그러면은 지방은 90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그 프레임 때문에 광고할 때 보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리차드 세일러 교수가 그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너치 뭐 멘탈 어카운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멘탈 어카운팅은 국내에서 뭐 심리 계좌라고 그 번역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중요하고 이게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멘탈 어카운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리적 계좌라고 많이 번역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멘탈 어카운팅의 개념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기업에서의 기업 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돈의 사용을 영역을 정해놓고 미리 마음속에서 영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생활비를 식료품비, 여가 활동비, 교통비 등등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20일쯤 지나서 식료품비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거의 동일할 지경이라면은 사실은 효율적이고 유틸리티를 높이려면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여가 활동비에서 전용해서 쓰면은 가장 그렇죠. 좋은 것이죠. 같은 돈이니까. 같은 돈이죠.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까 전통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식료품비가 거의 바닥 났으니까 이제는 뭐 라면을 먹어서라도 아껴서 요번 달에 이것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멘탈 어카운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리차드 세일러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은 뭐 굉장히 재밌게도 빅쇼트라는 영화에 카메오로 나와서 거기 재밌는 것도 그 보여주시고 그랬었는데 너지라는 거가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행동 재무학이나 이런 데서 너지 이론이 그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그 정부 자체가 너지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국 같은 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너지는 어떤 것들을 너지라고 얘기를 하나요? 2008년에 이제 리처드 탈러 교수와 하버드의 선스타인 교수가 공저해서 쓴 책인데 맨 처음에는 이 책이 출판사에서 출판도 안 해주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이제 홀대받다가 출판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는 것은 강압적이지 않은 이런 강압적일 수가 없죠. 선택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하지만 사람이 좀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을 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응용된 분야는 상당히 많지만 특히 미국의 퇴직연금 DC 플랜이라 그러죠. 네. 그중에서도 미국 기업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401k 플랜이라는 조금 어렵죠. 영어니까. 401k 플랜이라는 이제 그 퇴직연금인데 이 401k 플랜에는 종업원이 들어오면은 근로자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뭐 자동으로 뭐 해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자유니까 네 맘대로 해라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은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입이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사실은 가입만 하면은 자기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데 가입 안 하는, 잊어먹고 또는 잘 몰라서 가입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탈러 교수가 1994년에 논문을 쓰면서 자동 가입되는 걸,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옵트아웃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무조건 가입되는 겁니다. 옵트인, 옵트아웃.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빠지든가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이런.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들어가고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이것도 너지죠. 사실은 이 너지 때문에 미국 근로자들의 노후 복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근데 돈이 든 건 아니죠. 정부로서, 기업으로서 돈이 갑자기 많이 든 건 아닌데도 미국 근로자들의 노후 복지가 굉장히 향상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멘탈 어카운팅, 너지, 약간 보면은 좀 넌 아카데믹하고 실무적인 내용이 아주 크게 인정받아서 2017년에 탈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지금 그 국민연금을 거의 강제로 띄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단체적인 사회보험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라고 그렇죠. 같은 것인데 이제 거기다 너지의 개념을 넣으려면은 좀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걸 열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소셜 시큐리티 투자에 있어서 반 정도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자라는 시도가 21세기 초반에 있었지만 그게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의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그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지가 적용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1억 원도 돌파했다가 이러고 나니까 다시 코인 같은 거가 과열되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같은 게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뜨니까 나는 왜 나만 엔비디아 주식이 없을까 뭐 이런 거에 자괴감도 빠진다 그러고 그래서 보통 얘기는 포머라고 부르는 이런 자기의 어떤 그 로버트 쉴러 교수의 뭐 비이성적 과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포머 컨셉하고 뭐 비슷한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과 같이 자기 혼자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이제 로버트 쉴러 예일 대학의 로버트 쉴러 교수도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의 과열에 관한 연구로서 업적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가장 두 가지의 유명한 책은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과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인데 특히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이 지금 말씀하신 바 그 내용과 일치하는 책인데 비이성적 과열에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정보를 가진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부동산을 사면서 그 가격들, 그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조적 또 문화적, 심리적 요인이 있어서 그게 그 가격 상승 자체가 시장에 다시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주식, 채권,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런 피드백이 다시 돼서 또 오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는 제로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가 돼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로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1억 원이 된다 그래서 1억 원으로 지금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2억 원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조심스럽지만 버블 중에 아주 가장 큰 버블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는 잘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던 건데요. 이게 행동제목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는요. 지금 LG화학이 지분을 80% 이상 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업 가치가 거의 뭐 100조 정도 되는데 그거에 반도 안 되게 대부분을 들고 있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더 적다. 이런 부분은 행동제목에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행동제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죠. 사실은 정보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 능력도 뛰어난 투자자들은 그렇게 지금의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 LG엔솔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진 않겠죠. LG엔솔의 82% 지분을 갖고 있는 LG화학은 적어도 다른 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 부분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 부분인데 이 사업 부분이 없다고 치더라도 뭐 7, 80조 이상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사실은 전통적인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2022년에 LG화학이 LG엔솔을 물적 분할했지 않습니까? 카빙 아웃이라 그러죠. 네. 물적 분할을 했는데 그때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인적 분할을 했다. 스핀오프를 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또 시가총액이나 주가 체계하고 달라질 거예요.
근데 사실 본질은 바뀐 게 그렇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어떤 인위적 요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네.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재무학에서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앵커링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9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산 사람, 그때 가격을 처음 본 사람은 굉장히 많이 싸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6만 원에 봤던 사람은 굉장히 비싸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언제 그거를 처음 접했냐에 따라서 머릿속에, 뇌 속에 박히는 게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앵커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행동재무학에서는 앵커링을 어느 정도의 그 중요도를 보고 어떤 부분에 쓰이고 있나요? 앵커링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없어지고 내일 또 새로운 인류가 있어 주식시장을 세웠다 그러면은, 근데 똑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하죠. 그럼 오늘 주가를 내일의 사람들은 모를 테니까 지금과 같은 주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앵커링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맨 처음에 그 닷을 내리는 그 점,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닷을 내리면 그 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추정 또는 결과로서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앵커링의 이유는 사람이 보수적 성향 때문에 앵커링이 된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정박해 놓으면, 닻을 내려놓으면 배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그 주변을 그렇죠. 맴돈다. 네. 이런. 정확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예를 본다면 이제 신규 상장 공모가를 정할 때 나타나죠. 신규 상장 공모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기업과 상장 주선사가 협의해서 공모가를 정하는데 그 공모가가 이제 상장됐을 때의 최초의 앵커링이 되는 중거점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 공모가를 너무 높게 정해놨다면은 기존의 주주들은 이익을 많이 보겠지만 신규 이제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어지죠. 그럼 그날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깜깜한 데서 어디 가겠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상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겠죠. 네. 만약에 너무 낮은 가격에 공모가가 정해졌다면 기존 주주들은 약간의 손해를 보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의 가격이 그날 뭐 따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더블로지고 상한가까지 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오버 리액션, 그러니까 과민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또 그 다음 날부터 줄줄줄 빠져서 또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격의 상장이 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장사도 마찬가지고 주주도 마찬가지고 안정적인 상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앵커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그 명절을 하나 쓰셨는데, 그 금융시장이나 투자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행동재무론, 행동재무학에 관련된 걸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는 거 말고 이런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도 책을 썼지만 이제 탈러 교수나 쉴러 교수 또는 산타클라라 대학의 셰프린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칸노만 트버스키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본을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리차드 탈러 교수가 쓴 넛지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2016년쯤에 쓴 걸로 기억이 되는데 미스비헤이빙,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행동 경제학으로 번역돼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시면은 이제 대가들로부터 행동 경제학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뭐 쪽집게를 하신다는 분들, 종목을 찍어주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주가 추정을 자기가 잘해서 여태까지 계속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행동경제학이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제 랜덤 웍스라 해서 술 취한 사람이 대충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방향을 맞춘다는 건 넌센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행동재무학에서 보는 거로는 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거를 예측한다는 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이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말씀이 이제 랜덤워크이고 맞다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은 주가를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교과서에 보면은 10,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00명의 애널리스트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5,000명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500명은 또 맞고, 또 3주가 지나면은 1,250명이 맞고, 그래서 10,000명한테 5,000명씩 나눠서 여기는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맞추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10번 이상 맞추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쪽집게다, 신이다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재무론 쪽에서는 이제 주가의 패턴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가의 패턴을 이용해서 자산 운용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숏셀링을 써야 되니까 헤지 펀드 쪽에 많이 응용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헤지 펀드들은 많은 경우, 뮤추얼 펀드도 조금 있지만 많은 경우 행동 재무학의 자산 운용 전략을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금융시장에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행동 재무학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실제로 자본시장에 적용 가능한 활용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고광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츠 이론으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결국 투자는 시장의 움직임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행동보다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투자 습관과 심리적 편향성을 인식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